장이 끝나도 투자는 끝나지 않는다. 안녕하세요. 어예진의 방과 후 목돈연구소 어예진입니다. 11월 13일 목요일 우리 증시 오늘 상승 마감했습니다. 코스피 지수 어제보다 0.67% 오른 강보합세 보이면서 4,170선까지 올라왔네요. 오늘은 외국인이 그래도 한 800억 원 정도 사들이는 모습 보였습니다. 코스닥 지수 오늘도 1%대 상승세 보였네요. 918로 올라서면서 11포인트 정도 올랐습니다. 달러원 환율 오늘 장중에 1,475원 넘어서면서 긴장감 높이기도 했는데요. 해외 증시에 투자하는 사람들이 급격하게 늘고 있고 또 원화 약세를 기대하는 사람들 때문에 달러를 가지고 있는 기업들도 일단은 계속 쥐고 있는 그런 모습 때문에 환율이 계속 오르고 있는데요. 계속 더 오르게 되면 아마 정부가 좀 개입을 하겠다 이런 목소리도 좀 들리는 것 같은데 국민연금의 환해지 가능성 제기되고 있습니다. 지금 이곳 목동의 기온 그래서요 달러원 환율은 2원 오른 1,467원에 장 마감했습니다. 지금 이곳 목동의 기온은 16.7도입니다. 어예진의 방과 후 목돈연구소 시작합니다. 어예진의 방과 후 목돈연구소 옥상 달빛에 수고했어 오늘도로 문을 열었습니다. 오늘은 또 수능이다 보니까 장이 4시 반에 마감을 하고 있습니다. 착오를 제가 드렸네요. 이제 곧 마감할 시간이 다 되고 있는데 대세는 지금 추세는 그렇다 이렇게 전해드렸습니다. 2705님 아들이 수능이라 수능 잘 치길 기도하면서 들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내주셨네요. 김진우 님도요. 소장님 오늘 수험생 둘째 아들 학교에 데려다주며 한마디 했습니다. 모르는 문제는 지문이 긴 거 찍어. 집에 가면 집사람한테 혼날 듯합니다. 살려주세요 소장님 이렇게 보내주셨는데 오늘 문자 보니까 주변에 수능 본 분들 굉장히 많으신 것 같아요. 그러게요. 이제 곧 끝나죠. 그런데 어떤 모습으로 돌아올까 조마조마하시기도 하고 하루 종일 마음 졸이셨을 텐데 아마 반드시 결국에는 다 좋은 방향으로 갈 겁니다. 돌아오는 아이들에게 뭐라고 하지 마시고 토닥토닥하면서 수고했다고 꼭 껴안아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후 4시에 문 여는 SBS 라디오 어예진의 방과 후 목돈연구소입니다. 무료로 SBS 라디오 들을 수 있는 어플 고릴라 그리고 유튜브 채널 시교라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짧은 건 50원, 긴 거 100원, 유료 문자 샵 1035고요. 무료 어플 고릴라로 보내주시면 소통할 수 있습니다. 오늘 1교시는 키워드로 한 주간의 경제 소식을 훑어보는 시간이죠. 주간 키워드 그리고 2교시는 창업 스토리부터 성공 노하우까지 꼬리에 꼬리를 무는 브랜드 이야기 꼬꼬부와 함께합니다. 저 어예진이 직접 고른 꼭 알아야 할 뉴스 어뉴스 오늘도 배달 왔습니다. 어른들은 요즘 마트나 편의점에 가면 추억이 방울방울 쇼핑할 맛이 납니다. 1963년 소기름으로 튀긴 우리나라 최초의 라면이 다시 출시되면서 화제를 모았죠. 형님 먼저 아우 먼저라는 광고 카피로 인기를 끌었던 70년대 인기 라면도 돌아왔습니다. 또 할머니 댁에 가면 꼭 있던 알루미늄 캔 속 사랑방 알사탕도 요즘 편의점에서 흔하게 볼 수 있고요. 20-30년 전 밀레니엄 세대의 추억을 부르는 인기 간식들까지 그 시절 근본의 맛을 지금의 기술과 감성으로 되살린 제품들이 잇따라 나오고 있습니다. 식품업계가 요즘 이렇게 과거의 향수를 자극하는 복고 제품을 내놓는 건 단순히 레트로 감성을 자극하는 게 아닙니다. 요즘 떠오르는 근본이즘을 겨냥한 움직임이죠. 근본이즘, 말 그대로 근본이라는 우리말과 사람들 사이에 굳어진 관점이나 무슨 주의를 말할 때 명사 뒤에 붙는 ISM, 이즘을 합친 표현인데요. 빠르게 변하는 트렌드 속에서 본질적인 가치를 다시 찾으려는 소비 흐름을 뜻합니다. 근본이즘은 내년 소비 키워드 전망에도 포함될 만큼 일시적인 유행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왜 하필 지금 근본의 기환이 주목을 받는 걸까요? 정답은 AI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AI 전환이 빨라질수록 사람들은 오히려 인간적인 감성과 본질 그리고 원조의 가치에 끌린다는 거죠. 디지털 세상에서 진짜를 구별하려는 인간의 본능인 셈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전통성을 평가받는 기업이나 오랜 시간 시장을 지켜온 제품을 소비하면서 만족감을 느낀다고 하네요. 원조 브랜드에 대한 신뢰가 다시 힘을 얻는 모습입니다. 빠르게 돌아가는 세상 속에서도 변하지 않는 가치, 그리고 나를 안정시키는 무언가를 찾는 마음이랄까요? 다시 그 시절 찐으로 돌아가는 근본이즘이 우리의 소비를 이끌고 있습니다. 이상 어뉴스였습니다. 한 주 동안 세간의 이목을 끌었던 키워드로 경제를 맛깔나게 말아드리는 주간 키워드. 오늘도 한국경제신문 임현우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번 주 첫 번째 키워드부터 한번 볼까요? 네, 첫 번째 키워드는 공모주입니다. 공모주, 쉽게 말하면 이제 주식시장에 처음 내놓는 주식이죠. 회사 주식을 이제 시장에 공개해가지고 투자자들이 가장 처음 받게 되는 주식을 공모주라고 하는데, 증시 화랑에 힘입어서 이 공모주 시장이 활기를 되찾고 있다고요? 네, 최근 들어서 증시에 대비한 기업들이 전반적으로 좋은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지난 금요일에 코스닥에 상장한 한 환경시험 장비 업체 사례를 보면 첫날 공모가 대비 300% 상승을 했는데요. 이러면 보통 이제 따따블이라고들 많이 부르시죠. 이 따따블이 나온 게 2월 이후에 9개월 만이었습니다. 또 이번 달 들어서는 일명 따블이라고 하는 사례도 2건이 나왔는데요. 네. 인공지능 기업과 제약회사에서 공모가 대비 2배로 오른 사례가 있었습니다. 8월 이후에 상장한 기업 12곳 중에 11곳의 주가가 상장 첫날 상승 마감했고요. 평균 상승률은 74.9% 기록했습니다. 연말까지 뭐 IPO가 계속된다 이런 얘기 있던데요? 네, 최소 12개 기업이 다음 달까지 청약 진행할 계획입니다. 이 상장에 도전하는 기업이 늘어난 거는 증시 화랑의 영향 때문인데요. 비교 기업들의 주가가 높을 때 상장을 시도를 하면 공모가를 높게 책정할 수 있어서 그렇습니다. 다만 상장에 도전하는 기업이 늘었기 때문에 청약 일정이 겹치는 사례들도 꽤 있고요. 이럴 때는 좀 우량 기업의 수요가 쏠릴 수 있다는 조언도 있다는 거 참고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마치 그 동네 집값이 치솟을 때 좀 기다렸다가 집주인들이 그때에 맞춰서 집을 내놓는 것과 같은 그런 심리인 것 같아요. 기업 입장에서는 IPO 타이밍만 좀 잘 맞추면 뭐 몇 년치 성장 자금을 한 번에 조달할 수 있으니까. 근데 그만큼 그 중에서도 이제 입지가 좋은 매물이 잘 나가듯이 주식시장에서도 우량 기업의 수요가 쏠릴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 주셨고, 공모시장이 사실 올해 상반기까지만 해도 굉장히 꽁꽁 얼어붙었었어요. 시장 분위기가 좋지 않다 보니까 뭐 몇 차례씩 도전했다가 무산되기도 하고 뭐 미루기도 하고 이랬던 기업도 좀 있었죠. 네, 이 4년 전에 유동성 랠리가 펼쳐지면서 공모주 투자 열풍이 아주 뜨거웠던 2021년과 비교를 해보면은요, 그때는 연간 공모 금액이 19조 7천억 원에 달했습니다. 하지만 올해 상반기에는 3조 원 정도에 불과했고 또 중소형 기업들이 위주였습니다. 하지만 코스피 지수가 4천을 훌쩍 넘고 개인 투자자들의 분위기가 바뀌면서 좀 얼어붙었던 IPO 시장이 녹기 시작했습니다. 더구나 최근에 코스피 상승분의 상당 부분이 반도체나 조선, 방산, 원전 이런 소수의 대형주에 편중이 됐는데, 다른 투자 기회를 찾아서 헤매던 자금들이 좀 공모주 쪽에 반응을 하는 이런 모양새가 연출되고 있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 몸값이 뭐 조 단위로 평가받는 회사들도 도전장을 많이 내밀던데, 이게 기자들이 이거를 또 기사를 쓸 때 단골 문구 있잖아요. 조 단위 대여들이 몰려온다. 네네. 어떤 것들이 있어요? 네, 뭐 대중적으로 인지도 높은 이름들이 여러 개 있는데요. 일단 우리 옷 사는 패션 쇼핑몰 무신사 있고요. 네. 또 조선미녀라는 브랜드로 알려진 화장품 회사 구다이 글로벌 등등이 상장을 추진하기로 결정을 했고 일정 조율하고 있습니다. 한 기업 가치를 10조 원 정도까지 목표로 삼고 있다고 해서 주목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몇 년 전에 상장 얘기 조금 나오다가 이제 공모시장 얼어붙으면서 쏙 들어갔던 CJ 올리브영도 다시 상장 저울질한다는 얘기가 나오는데요. 네. K뷰티 열풍 불면서 이제 관련 기업들 중에 주가 튀는 사례들이 많아서 이런 걸 반영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시장 호황기에는 이제 투자자들이 뭐든 오른다는 그런 기대감들이 많아가지고 새로 상장하는 회사에도 자금이 상대적으로 좀 쉽게 몰리긴 하는데, 공모 수요는 충분한가요?
네, 현재로서는 뭐 분위기가 괜찮습니다. 하반기에 수요 예측을 진행한 26개 기업 중에 25곳이 공모가를 희망 범위의 상단에서 확정지었습니다. 이 증시 투자의 대기 자금인 투자자 예탁금이 올해 들어서 50% 이상 늘었는데요. 역대 최대인 88조 원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런 자금들은 자연스럽게 IPO 공모 시장으로 유입될 수 있는 돈들이 되겠습니다. 또 정부가 코스피 지수 5천을 목표로 자본시장 활성화 계속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것도 좀 우호적인 환경으로 볼 수 있습니다. 공모주 투자에 좀 처음 나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주의할 점은 없을까요? 네, 뭐 아까 이제 집값하고도 뭐 말씀을 해주셨습니다만 네. 아파트 청약하고 비슷합니다. 일단 주관사에 계좌를 개설을 하시고 증권 신고서 같은 거 뜨면은 이렇게 확인을 하신 다음에 증거금을 납입을 하시면 되는데요. 경쟁에 따라서 주식을 배정받게 되고 또 잔여 금액은 환불을 받으시게 됩니다. 근데 공모주 투자할 때 이 오버행이라고 해서 이제 나중에 쏟아질지도 모르는 매도 물량들 있거든요. 네네. 이런 거를 좀 염두에 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보통 상장 첫날에 관심이 쏠리면서 주가가 확 올라가는데 이후에 투자금을 회수하려는 물량이 쏟아지면서 주가가 롤러코스터를 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상장 이후에 시장에 풀리는 유통 물량들이 어느 정도 언제쯤 나오는지 확인하실 필요가 있겠고요. 락업이라는 그런 개념도 비슷하게 있잖아요. 네, 그 상장 그렇죠. 직후에 기존 주주나 기관들이 일정 기간 주식 팔지 못하게 이렇게 묶어두는 그런 네네. 장치인데 이게 또 락업이 해제가 되면 또 수익 실현하면서 주가가 떨어지기도 하죠. 네, 맞습니다. 그리고 상장하는 목적도 조금 보실 필요는 있겠습니다. 네. 이 공모 자금을 빚 갚는 데 쓰는 경우 아니면 뭐 구주 매출의 비중을 높게 잡는 경우 이럴 때는 좀 기존 주주들한테 유리하다고 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낮은 평가를 받기도 합니다. 그리고 내가 비싸게 사는 건 아닌지도 따져보셔야 되겠죠. 이 네. 공모가를 결정하기 위해서 제시한 동종업계 비교 기업들 어디 있는지 보시고 또 사업의 리스크 요인들도 다 적어놓게 돼 있습니다. 좀 읽기에 빡빡하기는 해도 한번 보시는 걸 권해드립니다. 저도 뭐 증권부 기자 오래 하면서 경험을 좀 말씀드리면 공모주라는 게 사실 상장하면서 뭐 관심도 있고 기대도 있고 이벤트성도 있으니까 한 번에 자금이 확 몰리면서 실제 기업 가치보다 조금 높게 가격이 형성되기도 하잖아요. 네네. 그래서 첫날 빵 하고 이제 급등하더라도 결국에 주가라는 거는 이제 제자리를 찾아가는 과정을 꼭 겪기 때문에 몇 주 몇 달 지나면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기업을 이제 속속들이 보기 시작하는 거죠. 진짜 가격을 평가하기 시작하면서 그때 이제 천천히 또 주가가 떨어지는 경우도 흔해서 이런 부분들을 잘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 볼까요? 네, 두 번째 키워드는 배당소득 분리과세 준비했습니다. 배당소득 분리과세. 이 배당소득 분리과세 최고세율이 기존 정부안인 35%보다 낮아질 것으로 보인다 이런 얘기 있죠. 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대통령실이 지난 일요일에 고위 당정협의회에서 논의한 내용입니다. 이 전후 배경을 잠깐 설명드리면 이 정부가 7월에 이 세제 개편안 발표하면서요. 고배당 기업에서 받은 배당 소득을 다른 소득과 분리해서 과세하는 내용을 담은 이런 세법 개정안 공개했습니다. 기존에는 배당소득이 종합소득에 합산이 돼서 최고 45%의 세율이 적용될 수 있었는데요. 이 정부에서는 배당을 적극적으로 늘린다고 판단되는 일정 기준을 충족한 상장사에서 배당금을 받으면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에서 분리해서 별도로 세금을 물리기로 했습니다. 네. 이 정부안은 연간 수령 배당금에 따라 달라지는데 2천만 원 이하는 14%, 3억 원까지는 20%, 그리고 3억 원을 넘으면 35% 이게 이제 최고세율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세금이 최대 45% 그러다가 35%가 돼도 이거는 사실 의미가 없다. 왜냐하면 기업이 배당을 했을 때 주식이 많은 뭐 오너가나 최대 주주들은 자기들도 배당을 받을 텐데 그러면 많이 받으니까 최고 세율 35%를 세금으로 또 뱉어야 되니까 배당을 인색하게 하는 것 같더라. 그래서 정부가 배당 늘려도 최대 주주가 세금 폭탄 맞지 않게 최대 25%로 낮춰줄게. 주주들에게 현금 좀 배당해라. 그럼 주가도 올라가고 기업 가치도 올라가지 않겠니? 이런 의도인 거네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증권업계의 반응이 이 수치가 조금 아쉽다 이런 말들이 많았습니다. 네. 이 최고세율이 35%라고 하면 여전히 양도소득세 이제 25%보다는 좀 높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번 당정협의에서는 세율을 합리적으로 조정할 필요 있다. 여기는 의견을 모았고 구체적인 세율 수준은 정기국회 논의에서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근데 이 구체적으로 수치를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35% 말고 25% 쪽으로 이제 완화를
인하를 하겠다 이렇게 좀 가닥을 잡은 것 같고요. 다만 여당 안에 일부에서 이제 부자 감세에 대한 반대 의견도 좀 남아 있어서 어떻게 조율할지가 관건이 되겠습니다. 국내 상장사들을 보면 최대 주주의 지분율이 평균 48%다라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최고 세율을 내리면 좀 대주주들이 부담을 상당히 많이 던다 이런 의견도 여전히 있습니다. 이 세금 혜택이 모든 회사에 적용되는 게 아니라 고배당 기업에만 해당된다고 하는데 이건 네. 기준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정부 안에서 고배당 기업은 전년 대비 현금 배당이 감소하지 않은 걸 일단 전제로 깔고요. 배당 성향, 이게 이제 순이익 중에 배당금이 몇 %냐를 의미하는 건데 이게 40% 이상이거나 아니면은 배당 성향은 25% 이상이고 직종 3년 평균치에 비해서 배당을 5% 이상 늘린 이런 기업들을 대상으로 정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너무 좀 엄격하다라는 지적이 있어서 국회 논의 과정에서 좀 달라질 가능성도 있는데 네. 현재는 이렇습니다. 국회 예산정책처에서 이 분석한 내용을 보면 정부의 고배당 기업 요건을 충족한 상장사가 업종별로 편차가 꽤 큽니다. 제조업에서는 14.5%, 또 비제조업에서는 20.6%였고 전통적으로 배당을 많이 하는 금융보험은 44.4%였습니다. 그러니까 반도체나 인터넷 플랫폼 같은 일부 업종들은 조금 불리하다는 얘기인데 산업 속성상 이익을 배당하기보다는 투자나 R&D에 재투자를 많이 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군요. 이 기준을 충족하는 회사들은 뭐 금융권, 보험, 지주사 같은 이런 특정 업종에 좀 치우치는군요. 그래서 최고세율 인하 얘기가 나온 이후에 그 주식시장 보니까 금융이나 뭐 지주사, 뭐 고배당주가 좀 강세였나 봐요. 그래서 네, 맞습니다. 요 며칠 새 보시면 이 은행하고 보험주가 또 증권사까지 주가가 꽤 잘 나갔는데요. 사실 9월, 10월에 코스피 랠리할 때는 약간 좀 빠져 있었던 업종들입니다. 근데 금융은 이제 대표적인 고배당주로 꼽히는데 이 업체마다 이미 자사주 매입 소각 그리고 배당 확대를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주주 환원율이 50%에 육박하거나 올해 넘어갈 수 있는 회사들도 꽤 있고 분기 배당이나 감액 배당처럼 주주 환원의 방식도 다변화되고 있습니다. 지주회사의 경우는 오너 일가의 지분율이 높다는 점에서 이제 배당 확대를 유인하는 효과 기대할 수 있는데요. 세율이 인하되면 이렇게 배당 성향이 높아지면서 증시 재평가 이어질 것으로 기대받고 있습니다. 네. 이번 주 마지막 키워드도 볼까요? 네, 세 번째 키워드는 장기 투자입니다. 장기 투자. 정부가 국내 증시에 장기 투자하면 세제 혜택을 확대하는 방안을 준비 중이라고요? 네, 이재명 대통령이 그저께 국무회의 주재하면서 일반 투자자가 장기 투자할 경우 세제 혜택을 주는 세부 방안을 만들어 달라 이렇게 경제부총리에게 지시를 했습니다. 장기 투자자를 우대해서 국내 증시의 자금 유입을 확대하려는 취지로 보면 되겠는데요. 다만 경영권을 유지하려는 대주주한테까지 이렇게 혜택을 주면 부자 감세 논란이 있을 수 있다면서 이 개미들로 대상을 제한하라 이것도 이제 지시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기획재정부에서 구체적인 방안의 논의가 시작이 될 예정인데요. 정부가 발표를 할 내년 경제 성장 전략에 이런 내용이 좀 담길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그 국내 주식에 직접 투자하게 되면 그 매매 차익에는 세금이 없죠. 근데 뭐 대주주들이나 뭐 세금을 내고 그래서 개인 투자자에게 뭐 주식 관련 세제 혜택을 더 준다는 얘기는 사실 여기서 뭐가 더 필요한 상황은 아닌 것 같은데 어떤 혜택을 줄 수 있다는 거예요? 사실 이제 주식 관련 세금이 크게 나누면 양도소득세, 배당소득세 이렇게 볼 수 있겠는데요. 네. 이 말씀대로 상장 주식을 거래를 하면 지금도 뭐 저 같은 이런 소액주주들은 현재 양도세를 안 냅니다. 네. 대신에 이제 한 종목을 50억 원어치 이상 보유한 대주주일 경우에 이제 양도세가 부과가 되고요. 이 만약에 배당소득 쪽에서 이 아까 말씀드렸던 분리과세 혜택 같은 거 장기 투자자한테만 적용을 해주는 이런 옵션도 있겠습니다만 이러면은 오히려 단기 투자자한테 페널티를 주는 것처럼 또 인식될 수 있다는 점에서 좀 그렇게 쉬운 옵션은 아니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의도 쪽에서는 아무래도 절세 계좌 쪽에 혜택을 좀 변경하지 않겠냐 이런 예상이 적지 않습니다. 절세 계좌 그 뭐 ISA 개인 종합 자산 관리 계좌 그다음에 그 개인형 퇴직연금 IRP 이런 거 말씀하시는 거죠? 네, 맞습니다. 이 ISA는 뭐 일명 만능 통장 이래서 기사에서 많이들 보셨을 텐데요. 네. 계좌 하나 만들면 그 안에서 예금, 펀드, 주식 이렇게 여러 가지를 운용할 수 있는 계좌입니다. 여기서 발생한 이자 배당 소득에 대해서는 일반형 계좌를 기준으로 200만 원까지는 완전히 비과세고요. 이익이 이것보다 많이 나도 9.9% 낮은 세율이 적용이 됩니다. 특히 전체 투자 기간에 발생한 이익과 손해를 합산해서 손익 통산해 준다. 이게 또 매력으로
대표적으로 꼽히는데 어쨌든 이 계좌는 지금은 3년은 유지를 해야 비과세 혜택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것보다 더 오래 유지하면 비과세 한도를 좀 늘려주는 이런 아이디어들이 거론이 되고 있고요. IRP도 이제 연말정산에 세액공제 돌려받으려고 많이들 하시는데 이쪽에 납입 한도를 높이는 방법도 나오고 있습니다. 국회 관련법 개정안들이 계류된 것들이 꽤 있어서 이제 논의가 좀 이뤄질 것으로 보이고요. 네. 확정이 되면 그때 한번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한국경제신문 임현우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희는 파란의 첫사랑 듣고 2교시로 돌아오겠습니다.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 오후 4시부터 5시까지 경제에 관한 모든 것을 충전하는 시간입니다. SBS 라디오 어예진의 방과후 목돈연구소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3492님께서 고3 수험생과 함께하는 학부모라고 하면서 문자 보내주셨어요. 수능날 하루가 다 마무리된다고 초등학교 입학 어린아이가 며칠 전인 것만 같은데 벌써 고3 어느덧 다 자라버렸습니다. 부모만 엄마만 기억하는 추억이 파노라마처럼 스쳐 지나가네요. 고3 수험생 모두 이번이 끝이 아님을 부디 마음 깊이 기억해 주길요. 최선을 다해준 고3 수험생 모두 앞으로 박수와 응원을 보냅니다. 이렇게 보내주셨네요. 우리 수험생들 지금 귀갓길에 라디오 듣고 있으려나 모르겠어요. 너무 고생 많았습니다. 모두가 상쾌하게 마무리하고 왔으면 좋겠는데 일단 시험이 이미 다 끝났어요. 그래서 지금부터 후회해도 뭐 아쉬워도 그것 때문에 마음을 계속 졸여도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이제는 어떤 결과가 나와도 냉정하게 얘기하면 그 결과의 가장 최고의 방향으로 바꿔내는 게 여러분의 할 일이에요. 그 결과를 가장 최고의 방향으로 바꿔내는 거. 지금부터는 주변 어른들의 좀 좋은 어른들의 도움 받으면서 좋은 어른이 한번 되어보자고요. 어예진의 방과후 목돈연구소도 함께 돕겠습니다. 정광덕님 12년 전 수능 때는 엄청나게 추웠는데 오늘은 포근한 수능이네요.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우리 예쁜 딸 생일인데 결혼을 앞두고 있어서 가족과 함께하는 마지막 생일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미역국에 불고기하고 1시 30분에 잠이 들어서 새벽 1시 30분에 잠드셨구나. 너무 피곤하고 졸리네요. 방과후 목돈연구소 들으며 힘을 내봅니다. 우리 딸 생일 축하해 주세요. 정광덕님 따님 생일 너무 축하드립니다. 가족과 함께하는 마지막 생일이라고 하셨는데 결혼하고도 왔다 갔다 하면서 또 여기저기서 2곳, 3곳, 4곳에서 생일 맞으실 수 있잖아요. 네, 생일 축하드립니다. 권순주님 다음 주에 수요일 내시경 검사하러 간다고 내일부터는 커피를 못 마셔서 오후 늦은 시간이지만 라떼 한잔하며 들으니 너무 좋네요 하고 보내주셨어요. 오늘은 라떼 한잔 하시고 내시경 검사 잘 하신 다음에 커피 원하시는 거 드시라고 제가 또 커피 쿠폰 보내드릴게요. 내시경 검사 잘 하고 오세요. 오늘의 퀴즈 풀고 2교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일본에는 전통적으로 여성의 출입이 엄격하게 금지된 공간이 있습니다. 바로 이 경기가 열리는 모래판 도효인데요. 그런데 일본에서는 매년 총리배 이 대회가 열립니다. 우승자에게 총리가 직접 트로피를 건네는 게 전통인데 문제는 신임 다카이치 총리가 일본 최초의 여성 총리라는 점이죠. 과연 여성 총리가 도효 위에 오를 수 있을지 관심이 커졌는데요. 트로피를 직접 수여하느냐는 질문에 다카이치 총리는 일본의 이 경기의 문화를 소중히 생각한다며 말을 아꼈습니다. 여기서 퀴즈. 모래판 위에서 두 선수가 상대를 밀어내거나 넘어뜨리면 승부가 나는 일본의 전통 무예. 이것은 무엇일까요? 보기 있습니다. 1번 유도, 2번 가라데, 3번 스모. 정답 아시는 분들은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035나 무료 어플 고릴라로 보내주세요. 당첨되신 분들 중에 추첨해서 편의점 상품권 보내드립니다. 브랜드에 관한 모든 이야기 전하는 꼬리에 꼬리를 무는 브랜드 꼬꼬브 매일경제 추동훈 기자가 소개해드립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매일경제 추동훈 기자입니다. 네.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은 뭡니까? 자, 제가 오늘 항상 뭘 가져왔죠. 오늘도 가져왔습니다. 아무것도 안 가져왔습니다. 오. 이제 추동훈이 변했나. 실망인데. 실망하네. PD님 눈빛도 별로 안 좋더라. 이제 그만하려나 보다. 이러는 표정이었는데요. 안 가져온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뭐요? 오늘 소개시켜 드릴 기업은요. 네. 만드는 제품도 파는 제품도 없습니다. 없다고요? 네, 아무 제품도 안 파는데요. 기업 가치가 1조 달러입니다. 이 한국 단으로
1,450조 원, 1,470조 원에 달하는 기업인데요. 네. 자, 이 회사를 소개시켜 드려 보니까 아무것도 만드는 게 없으니까 가져올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그렇다고 진짜 아무것도 준비 안 했냐? 그건 아닙니다. 하나 책을 가져왔는데요. 네. 자, 요거 하나 가져왔습니다. 보이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요 책이고요. 조금 더 가운데로. 예. 가운데로요. 네네. 네, 요 책입니다. 보시면 이 빛이 비쳐가지고 책 제목은 안 보이고 사람 얼굴만 보이네요. 네. 이 얼굴 보시면 누군지 바로 알아채실 겁니다. 바로 워렌 버핏입니다. 네. 자, 그 회사 바로 버크셔 해서웨이죠. 버크셔 해서웨이. 그래서. 그렇습니다. 뭐 아마 저의 이 유추 이야기를 들으셔보셨으면은 아실 때도 있을 텐데요. 이 버크셔 해서웨이는요 투자 회사입니다. 네. 그러니까 가지고 있는 제품도 파는 물건도 없는 회사고요. 그리고 이 책이 뭐냐면요, 이 워렌 버핏이 버크셔 해서웨이의 CEO로서 매년 주주들한테 편지를 보냅니다. 맞아요. 그게 바로 주주서한이라는 것인데요. 그것을 엮어서 내용을 만든 책이 이 책이고요. 이 워렌 버핏도 이 책을 읽어봐라. 여기에 나의 투자 철학들이 다 들어있다라고 이야기를 했던 것이고요. 자, 버크셔 해서웨이 1965년부터 시작한 회사이고 네. 여기에서 매년 한 번씩 보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65년부터 지금까지 60년째 매년 2월에 보냈었고요. 그런데 3일 전이었죠. 네. 워렌 버핏이 마지막 주주서한을 보냈다라는 게 화제였습니다. 2월에 보냈던 건데 11월에 보냈으니까 이 정기적인 연례 주주서한 아니고요. 마지막 주주서한이었습니다. 워렌 버핏이 CEO에서 물러나기로 했지 않습니까? 네. 그로 인해서 더 이상 연례 주주서한을 보내지 않기 때문에 앞으로의 계획, 나의 후임에 대한 믿음을 달라. 그리고 사실상의 퇴장 선언이 포함된 내용, 그게 이번 주주서한이었습니다. 그렇군요. 저희 어뉴스에서도 엊그제 전해드리기도 했는데, 야, 그 정도 60년 정도 지속해오니까 저렇게 책이 두껍군요. 워런 버핏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이 얘기를 간단하게 일단 하고 시작을 해보죠. 워런 버핏이 어릴 때부터 돈 감각이 남다른 사람이었잖아요. 그렇습니다. 1930년 8월에 미국 네브래스카주의 오마하에서 태어났습니다. 오마하 하면은 꼬꼬부를 좀 보신 분들이 기억나실 텐데요. 네. 램프를 팔았던 길이 오마하에 있었습니다. 그 램프 회사가 지금의 캠핑 브랜드 콜먼이죠. 네. 이 콜먼의 브랜드의 시작이 오마하의 거리에서 시작되었다라고 소개를 시켜드렸었는데요. 그렇다 보니까 그의 별명도 오마하의 현인입니다. 1930년이 대공황이었어요. 이때 태어났었고 어릴 때부터 돈에 대한 관심이 많았었는데 6살 때 코카콜라 6병 묶음을 25센트에 사서요. 네. 한 병당 5센트에 팔아서 그 30센트에 판 거죠. 5센트 이익을 남긴 게 6살 때입니다. 와, 대단하네요. 우리 딸은 6살에 지금 뭐 사달라고 하고 있는데 이 워렌 버핏은 그때 물건을 팔았습니다. 이 자본주의 기본 공식을 배웠다. 그게 바로 6살의 워렌 버핏이었습니다. 근데 어린 그 6살의 워런 버핏이 그렇게까지 돈에 관심을 가졌던 이유가 있을까요? 뭐 내력은 있습니다. 아버지가 투자에 관심이 많았었고요. 네. 투자사 대표를 지냈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숫자와 주식에 관심이 많았었고요. 아버지 하워드 버핏은요, 자신의 이름을 땄었던 버핏 포크 앤 컴퍼니라는 투자사를 운영하기도 했었고요. 그렇다 보니까 그런 환경에서 버핏은 숫자와 이 돈에 관심이 많았다라고 하네요. 투자의 대가의 첫 투자 경험은 어땠을까요? 11살입니다. 저는 11살. 정말로 좀 깜짝깜짝 놀랐는데요. 네. 제가 뭐 30살이 넘어서 투자에 좀 관심을 가질까 했었는데 11살에 시티즈 서비스라는 에너지 회사가 미국에 당시에 굉장히 큰 회사가 있었는데 네. 유명한 회사다 보니까 아버지가 권유를 해봤어요. 한번 사봐라. 11살 초등학교 한 4학년쯤 될 것 같은데 11살에 워런 버핏은 $38에 샀습니다. 네. 근데 이 주식이 막 떨어지는 거예요. 약간 와, 기분이 나쁘죠. 이 네. 어떻게 해야 되나 멘붕이 왔었는데 또 반등을 하니까 이게 원가를 회복했고 $40까지 갔습니다. 그래서 워렌 버핏은 팔았어요. 그러니까 이득은 봤죠. 네. 근데 이 주식이 $200까지 가버립니다. 이때 워렌 버핏은 큰 걸 느꼈다라고 합니다. 조급함이야말로 가장 비싼 수업료였다라는 것을 이때 깨달았다고 하면서요. 11살에 11살, 11살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래서 한국식 표현 조어로는 존버라고 하죠. 네. 버티고 이 가치를 보고 끝까지 기다리는 게 중요하다는 걸 11살에 깨달았다라고 하고요. 그는 10대 시절에 신문 배달도 하면서 돈을 열심히 모아기도 했답니다. 네. 근데 세금 신고서를 작성하는데 자신의 직업을 쓰는欄이 있잖아요. 거기에다가 신문 배달부라고 썼는데 한 개 더 썼습니다. 비즈니스맨. 나의 직업은 비즈니스맨이다. 사업가라고 쓰기도 했다라고 합니다. 워런 버핏이 전문 투자자가 된 것도 사실은 뭐 흥미로운데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촉망받으면서. 근데 사실 이 그 과정에서는 대학원 진학에 실패한 게 또 기회가 된 거였다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워런 버핏은 네브래스카 대학을 나왔습니다. 학교를
졸업하고요. 이 투자에 대한 공부를 더 해야겠다라면서 진학을 준비했는데 그때 넣은 곳이 바로 하버드의 MBA였습니다. 하버드 비즈니스 스쿨에 넣었었는데 면접을 망치면서 떨어졌거든요. 근데 좀 웃기긴 해요. 그래서 실망했는데 그래서 간 곳이 이 컬럼비아 대학의 MBA입니다. 이 미국 뉴욕 맨하튼에 있고요. 네. 똑똑했던 것 같아요. 좋은 대학을 갔고 이것이 왜 그의 인생을 바꿨냐라면 이 컬럼비아 MBA 스쿨에서 이 현명한 투자자의 저자이자 이 가치 투자의 대부라고 불리는 벤저민 그레이엄 교수를 만나게 됐습니다. 결국에는 하버드에 떨어지지 않았다면 그를 만나지 못했고 이 가치 투자의 성인이라고 불리는 이 워렌 버핏의 투자 철학도 바뀌지 않았냐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워런 버핏의 사실 멘토잖아요, 멘토. 그레이엄에게서 배운 가장 큰 교훈은 뭐예요? 그렇습니다. 그레이엄은요, 주식은 종이 조각이 아니고 기업의 일부다. 이 주식 투자를 하는 것이 기업의 가치를 사는 것이고 이게 정말로 자본의 핵심이라는 걸 말해줬고요. 워렌 버핏은 이 가치 투자를 해야 된다라는 이 그레이엄 교수의 말을 아주 신봉했고 결국에 그가 처음 취직한 곳이요, 그 교수님이 창업한 그레이엄 뉴먼 코퍼레이션이라는 투자사에 입사를 해서 여러 가지 투자 기법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시장보다는요, 그곳에서 사람을 사귀고 사람을 어떻게 다루는가를 배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군요. 이후에 또 워런 버핏에게 또 다른 전환점이 된 인물이 있잖아요. 오랜 친구기도 하고 버크셔 해서웨이의 운영 방식에 결정적인 영향을 준 인물이기도 한 이 찰리 먼거 얘기 간단히 또 해보죠. 네, 그는요 여기에서 공부를 하고 투자 철학을 배운 뒤에 56년도 26살의 나이에 고향으로 돌아옵니다. 이게 26살 오마하로 온 시기였고요. 이때 투자사를 세웠었는데 우연히 한 사람을 만났는데요. 지인의 소개로 만난 인물 바로 찰리 먼거입니다. 사실상 영혼의 파트너라고 불리고요. 네. 두 사람이 굉장히 잘 맞았던 게 워런 버핏은 굉장히 감각적인 투자를 했었는데 이 찰리 먼거는 이성적인 투자를 잡아줬다라고 해요. 그러면서 둘은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60년 가까이 회사를 이끌면서 핵심이 됐던 인물, 이 인물을 만난 것도 그의 고향 바로 오마하였습니다. 자, 오마하에 대한 이야기도 이래서 이야기가 될 것 같은데, 자, 이제부터 나오는 이야기가 핵심입니다. 네. 바로 이 버크셔 해서웨이에 대한 이야기를 해봐야겠죠. 버크셔 해서웨이 원래 있던 회사였죠? 자, 이게 저희가 지난주에 했었던 이 스타벅스랑 또 연결이 됩니다. 스타벅스가 하워드 슐츠가 창업한 회사가 아니잖아요. 네네. 버크셔 해서웨이가 사실상 워런 버핏의 회사인 건 워낙 유명한데 이 회사 역시 버크셔 해서웨이는 워런 버핏이 창업한 회사가 아닙니다. 자, 이게 어디까지 거슬러 올라가냐면요. 네. 미국의 산업혁명까지 올라갑니다. 오. 1769년입니다. 이 워런 버핏이 태어나기도 한창 전인데요. 매사추세츠주의 스완지에서 올리버 체이스라는 인물이 나타납니다. 이 사람은요, 창업에 대한 꿈이 컸던 인물이고 미국 최초의 방직 공작에서 일을 했습니다. 산업혁명의 시작이 사실 이 섬유를 만들고요, 천을 네. 뽑아내는 거, 여기서 시작을 했었는데 이곳에서 일을 하면서 나의 공장을 만들어야겠다라면서 만든 공장, 1839년에 만든 벨리 폴스 방직 공장을 만든 것이에요. 네. 자, 여기가 바로 버크셔 해서웨이의 시작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 회사가 계속해서 진행이 되다가 어느 시간 변화가 생깁니다. 아직 버크셔 해서웨이 등장조차 안 했는데 네. 버크셔 해서웨이라는 이름 들었을 때 이게 좀 사람 이름 같다라는 느낌 좀 사람 드세요? 이름 같아요. 안 그래도 물어보려고 그랬어요. 이거 사람 이름이냐고. 좀 독특하죠. 네. 반은 맞고 반은 틀립니다. 사실 버크셔 해서웨이도요, 버크셔라는 회사와 해서웨이라는 회사가 합친 회사고요. 각각의 회사가 방직 회사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면을 만들고 이 산업혁명의 초창기에 있던 기업이 바로 버크셔였고 해서웨이였는데요. 버크셔는요, 매사추세츠에 있는 이 버크셔 카운티라는 지역이 있었습니다. 거기서 따온 이름이 바로 버크셔라는 각 이름이고요. 이 버크셔라는 회사가 앞서 말씀드렸던 벨리폴스라는 회사랑 네. 합병을 하면서 탄생한 게 버크셔 파인 스피닝 어소시에이츠입니다. 요런 회사가 하나 있었고요. 네. 그리고 또 하나의 회사, 별개의 회사인 이 해서웨이라는 회사가 있었는데요. 이것을 창업한 사람이 바로 호러스 해서웨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업가가 회사를 만들었는데 그 회사도 면화 수입과 직물 유통을 하는 기업, 이 해서웨이라는 회사를 만들었습니다. 각 두 개의 회사가 지역에서 굉장히 방직 산업을 이끌어간 핵심 기업이었거든요. 그런데 1920년대가 지났고요. 30년대 돌아서면서 대공황이 왔죠. 미국의 대공황이 온 다음에 이 면직 산업, 이 방직 산업이 굉장히 기울어지기 시작합니다. 본격적인 이 공장 중심으로 가버리면서 이 방직 산업은 손이 많이 가거든요. 이 산업도 쇠퇴하게 됐었고, 결국에 버크셔사와 해서웨이사는요,
합병을 결정합니다. 그게 바로 1955년이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이 버크셔사와 해서웨이사가 합병을 해서 버크셔 해서웨이라는 회사가 1955년도에 탄생한 것입니다. 그런데 섬유 산업이 사양길을 가고 있었고요. 이것을 막는 것은 역부족이었고요. 이 회사를 바라보고 있는 젊은 투자자가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워런 버핏이었군요. 그렇습니다. 워런 버핏이 이 회사를 눈여겨보고 있었는데요. 이유는 좀 심플했습니다. 그때는요. 워런 버핏이 싼 회사를 사서 불려가지고 팔아야지 이런 데서 좀 혈안이 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헌책방에서 보물을 찾듯이 주식시장을 막 뒤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눈에 딱 띈 회사가 바로 이 버크셔 해서웨이였습니다. 당시 버크셔 해서웨이의 주가는요 7달러쯤이었다고 해요. 주당 네. 7달러였는데 요거 잘 해가지고 팔면은 한 청산해서 팔더라도 11달러는 받겠다. 그럼 한 주당 4달러 남겨먹는 거잖아요. 버크셔 해서웨이를 워런 버핏은 그런 접근을 한 것입니다. 이 가치주의 투자 대상으로서 이 회사에 접근을 했었는데 그래서 주식들을 하나 둘 사모으게 했었고요. 버크셔 해서웨이도 버텼습니다. 이 회사를 팔지 않기 위해서 서로 긴장감이 조금 커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멘토였던 벤저민 그레이엄 철학을 이제 온몸에 바르고 있었던 터라 이제 싸니까 일단 사기는 했는데 그런데 이게 약간 감정적인 이유로 인수하게 된 경향도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버크셔 해서웨이를 이끌었던 사람은요. 말콤 체이스 주니어였습니다. 아까 소개시켜드렸던 이 체이스 가문의 후계자고요. 이 사람이 이 회사를 오랫동안 지켜왔다 보니까 이번에 지키고 싶었어요. 그런데 버크셔에서는 계속 사고 있었고 어느 날 이 말콤 체이스 주니어라는 회장이 워런 버핏에게 제안을 합니다. 자, 우리 회사 이제부터 우리가 주식을 당신에게 사겠다는 거예요. 워런 버핏아, 내가 다시 너가 산 주식을 사갈 테니까 이제 그만 우리 회사를 공격해라고 했었는데요. 그때 제안한 게 11.5달러였어요. 근데 알겠다. 그럼 워런 버핏이 팔겠다라고 했습니다. 11달러 목표치 맞잖아요. 근데 이 버크셔 해서웨이가 말을 바꿉니다. 11.5달러는 좀 비싸고 11.3달러에 좀 사가면 안 될까? 정말 얼마 차이 안 나잖아요. 근데 말을 바꿨구나. 말을 바꾼 거예요. 근데 이 워런 버핏은 여기서 뭘 봤냐면요. 회사가 가격을 낮춘 게 아니고 신뢰를 저버렸다는 것을 본 것입니다.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너무 신뢰를 중시했던 워런 버핏은 이거를 참지 못했고요. 이때 목표를 바꿉니다. 이 회사를 완전 인수해야겠다라고 입장을 바꿨고요. 결국 1965년에 회사를 완전히 장악하면서 이 회사는 워런 버핏의 회사가 됐었고요. 흥미로운 것은 산업혁명, 미국의 산업혁명을 시작했었던 방직 회사가 이제 금융업의 새로운 혁신을 시작하는 워런 버핏에게 팔렸다는 것입니다. 그렇군요. 어쨌든 결국에는 방직 공장을 인수하게 된 거잖아요. 그렇죠. 방직 공장이었어요. 방직 공장 인수한 다음에 그 회사는 어떻게 바뀌어가요? 자, 이 방직 공장이 이제부터는 철학을 가진 투자사로 변모가 하게 됩니다. 말 그대로 이 방직 공장을 할 생각은 없었습니다. 투자사로 가는 지주회사로 바꿨고요. 이를 통해서 여러 기업들의 투자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렇군요. 버크셔가 투자한 대표 기업도 굉장히 많은데 굉장히 많죠. 세계 지도에 점을 찍으면 다다다다다 이렇게 될 정도인데 대표 기업 어떤 것들이 있어요? 가장 대표적으로 보험회사 게이코가 있죠. 여기 미국에서도 큰 회사인데 보험회사를 이 워런 버핏이 좋아한다라고 이야기가 되고 있고요. 제가 가져왔습니다. 바로 이 코카콜라 그리고 애플입니다. 지금 버크셔 해서웨이가 가지고 있는 기업의 지분 중에 가장 높은 게 애플이에요. 네. 그만큼 애플을 좋아했고 오랜 기간 동안 기업을 소유하면서 여기에서 막대한 수익을 남겼습니다. 지금까지도 크게 성장을 했었고요. 정말로 작지 않은 회사가 큰 회사로 된 것이죠. 그렇군요. 사실 보험 같은 경우에는 거기서 받아들여지는 그런 자금으로 다시 투자를 그렇죠. 하는 그런 식으로 돈을 벌고 있죠. 야, 이 이야기 쭉 들어봤는데 오늘의 브랜드가 사실 워런 버핏과 버크셔 해서웨이잖아요. 버크셔 해서웨이 그리고 워런 버핏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그런 교훈 뭐가 있을까요? 자, 다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버크셔 해서웨이는요. 7달러였던 회사입니다. 지금 근데 회사의 주가가 얼마냐면요. 75만 6천 달러입니다. 한 주의 가격이 10억 원이 넘습니다. 엄청나게 성장을 했었죠. 네. 워런 버핏 워낙 이야기도 많고요. 아시는 것도 많으시겠지만 그는요. 이 자본보다는 신념을 중시했었고요. 속도보다는 방향을, 욕심보다는 원칙을 택했습니다. 그는 수익률보다는 사람을 택했었고 숫자보다는 시간을 택했던 인물이고 여러 가지 많은 성과들을 남긴 인물이죠. 그리고 이번에 마지막 이 주주서한에서 여러 메시지가 나왔었는데 네. 요 메시지가 수능 시험을 치신 분들께도 딱 맞는 것 같아요. 뭐예요? 제가 정리를 해볼게요. 그의 메시지.
절망하지 말라. 나의 삶은 후반이 전반보다 훨씬 좋았다. 과거의 실수를 탓하지 마라. 조금이라도 배우고 앞으로 나아가면 된다. 맞아요. 스스로 내 부고가 어떻게 쓰이길 바라는가를 생각하며 그에 맞게 살아가 봐라. 그러면은 당신의 삶은 여전히 빛날 것이다. 자, 그의 마지막 주주 서한으로 서한은 끝났지만요. 앞으로 세상을 살아갈 수능을 친 수험생들에게는 더 창창한 날들이 남았다라는 것. 오늘 드려볼 메시지인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내년부터는 이제 새로운 후계자 그렉 아벨이 또 버크셔 해서웨이 이어가게 되는데 어떻게 또 버크셔 해서웨이가 얼마나 발전할지 한번 지켜보자고요. 지금까지 매일경제신문 추동훈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퀴즈 정답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의 퀴즈에서는 모래판에서 상대를 밀어내거나 넘어뜨리면 승부가 나는 일본의 전통 무예는 뭔지 여쭤봤는데요. 정답은 3번 스모였습니다. 정답 보내주신 분들 중에서 오늘 편의점 상품권 받으실 세 분은요. 방과 후 목돈연구소 듣고 저도 부자 되고 싶어요라고 보내주신 8333님, 그리고 몸이 아프신 아빠 병문안 들렸다 집으로 가는 길에 듣네요. 모두 건강하세요라고 보내주신 최경민님 아버님 건강을 어박모기 응원하겠습니다. 그리고 4253님, 언니 오늘 수능 칩니다. 언니 데리러 가고 있어요. 겸사겸사 제 학원도 가고 응원해주세요라고 보내주셨네요. 이렇게 세 분께 편의점 상품권 보내드릴게요. 4253님은 언니랑 같이 편의점에서 달달한 알사탕 하나 사드시셨으면 좋겠네요. 자, 어예진의 방과 후 목돈연구소 오늘 끝곡은요. 멜로망스의 선물 띄워드리겠습니다. 저는 내일도 세상 돌아가는 소식 투자의 기본기 알고 싶다면요. 오후 4시 어예진의 방과 후 목돈연구소로 놀러오세요.